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핀란드와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 3개국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순방 기간 북미 비핵화 협상을 풀기 위한 구상을 밝힐 예정입니다. 한편 문 대통령의 약산 김원봉 선생 언급을 놓고 정치권 후폭풍이 거셉니다. 두 분 전문가와 함께 관련 소식들 짚어보겠습니다. 한민수 전 국민일보 정치부장, 김광덕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문 대통령이 오후에 북유럽 3개국 순방을 위해서 출국했습니다. 6박 8일 일정으로 평화, 혁신, 그리고 포용 이 세 가지의 협력을 좀 강조하는 데 주력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이번 이 시점에 이렇게 순방길에 오르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일정이야 진작에 잡혔는데요. 예. 대통령 발걸음이 이렇게 가볍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국내 문제, 이른바 국회가 지금 정상화가 안 돼 있잖아요. 그걸 하고 싶어 이렇게 풀고 가시기 위해서 이른바 황교안 대표와 1:1 회동까지 받아들이고 예. 제안을 하고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형식의 문제로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리고 좀 이따가 말씀도 하겠습니다만은 이 현충일 추념사 문제로 오히려 더 전국이 좀 더 이렇게 격해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번 노르웨이를 비롯해서 핀란드와 스웨덴 3국 순방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한반도 안보 문제를 빼고라도 핀란드와 스웨덴 같은 경우 이른바 혁신과 포용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어떤 핵심 가치와 연계가 될 수 있는 국가들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거는 노르웨이에 가서 대통령이 이제 오슬로 대학 가서 이제 한반도 평화 체제와 관련된 연설을 하시는데 예. 어떤 얘기를 할지 이거를 관심입니다. 근데 일단은 우리가 좀 상식과 현실성으로 볼 때 2월 그 하노이 회담이 노딜로 예. 좀 많은 사람들이 의외였고 충격을 받았죠. 그 이후로 특히 북미 관계는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 근데 지금 6월 들어서는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지난달 같은 경우는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와 미사일을 쏘았지만 여전히 우리와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좀 상황 관리를 했습니다. 이른바 일각에서 볼턴 보좌관 같은 경우는 좀 격한 반응을 내놨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제재를 시키고 하면서 지금 분위기가 미국 내에서도 이제 만나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예. 대통령이 출국하시기 전에 청와대에서 이제 고위관계자 입을 통해서 나온 얘기가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6월에 전에 남북 정상회담도 가능하지 않느냐. 가능하다고는 안 했습니다만 어떤 그런 유화적 분위기를 한 걸 보면은 대통령의 이번 순방에서의 내놓을 메시지는 상당히 좀 비중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이번 근본적인 한반도의 어떤 큰 흐름, 평화 흐름이 약간은 답답하고 정체된 상황이 사실 우리와 북한 간의 문제라기보다는 북한과 미국 간의 어떤 핵 폐기 관련된 절차랄지 방법이랄지 시기랄지 이런 걸 놓고 예. 한 범위랄지 이걸 가지고 이견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협상을 두 차례 한 정상회담을 두 차례 한 북미 정상회담에 실질적 소득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미 서로의 패를 좀 알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가 왜 이 시점에 필요한지 그 당위성을 또 노르웨이에 가서 노르웨이가 어떤 곳입니까? 75년도 유럽의 대탕트가 시작되는 헬싱키 선언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또 메시지를 던진다면은 세계인들에게 또 던지는 의미가 있고 그런 무게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어떤 의미가 좀 있겠습니까? 이번 방문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비핵화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현 정부의 목표와 관련된 그런 연설이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특히 노르웨이 처음에 핀란드에 의해서 노르웨이를 방문하는데 노르웨이는 그 노벨 평화상을 시상하는 것도 아닙니까? 예. 여기에 이제 오슬로 대학에서의 연설, 그리고 스웨덴을 방문해서는 스웨덴 의회에서 연설을 하는데 특히 그중에서도 오슬로 대학의 연설이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반도의 평화에 관한 연설을 하게 되는데 예. 여기에서 오슬로 과연 선언에 해당될 수 있는 게 나오느냐. 2년 전에 대통령께서 독일을 방문했을 때 퀘르버 재단 연설에서 거기에 이제 연설을 한 게 결국에는 김대중 대통령 때의 베를린 선언에 이어서 신베를린 선언이라고 그랬거든요. 당시 보면 한반도 평화 정착에 관한 이야기, 한반도의 긴장 완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남북 정상회담의 어떤 가능성을 타진하고 제안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보면은 오슬로 선언이 만약에 있다면 그 정도 해당된 게 있다면 현재 하노이 회담에 결렬된 이런 비핵화 협상의 교착에 대한 이런 상황 설명을 하면서 북한과 미국의 여러 가지 이런 타결 노력을 이제
호소를 하는 한편 또 북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제안을 할 거냐 이런 예. 얘기 나오는데 저는 그 중에 남북 관계에서 지금 여러 가지 남북 간의 지금 휴전선 부근에서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군사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비핵화에 대한 여러 가지 로드맵들이 이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또 추가해서 이번에 이야기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 게 이번에 김원봉 발언과 관련해서 남북 간의 분단에서의 남북 간의 그거로 인한 남북 간의 어떤 의식의 격차 이런 걸 해소에 나서자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도 하나 던질 수 있다고 하는 저는 추론해 봅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그 오슬로 대학에서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주제로 나오는 이런 메시지에서 남북 정상 간에 뭐 다시 회담을 하자라는 제안도 이 자리에서 또 언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충분히 언급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직전에 좀 말씀드렸는데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예. 어떤 긍정적 시그널을 좀 보냈어요. 우리 기자들한테 얘기를 좀 설명을 한 걸 보면은 일단 물밑에서는 조금 예전에 우리가 또 대통령이 또 제안을 해놨었죠. 해놨는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현재까지는 답이 없는 건데 그 관련해서 지금은 약간의 상황 변화가 있고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도 내부 이제 최고인민회의 끝나고 내부 단속을 좀 끝낸 것 같습니다. 예. 뭐 체제도 좀 완성을 시킨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본인도 자기들이 시한을 정해놓은 게 연말이거든요. 올 연말까지 다시 한번 해보겠다는 그때까지는 해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지금 6월이기 때문에 한 반년 정도 남은 건데 서서히 움직일 때가 됐고 대통령이 이 시점에서 그러면 왜 이게 또 필요한 당위성 문제와 함께 또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이래서 당신이 회담에 나와야 된다 예. 이렇게 제안할 수 있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도 거기에 호응해서 이제 G20 정상회담을 위해서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새로운 또 돌파구 모멘텀이 마련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국내 정치 이야기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앞서 두 분도 조금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그 현충일 추념사에서 네. 문재인 대통령이 약산 김원봉 선생을 언급한 걸 두고 후폭풍이 계속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와대는 통합을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입장인데 보수 야당은 특히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갈라치기 말라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먼저 이 언급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전문을 우리 앵커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 대통령이 약산 김원봉 선생을 언급했다는 얘기 듣고 이게 뭐지 좀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저마저도 그랬는데 이 전문을 보니까 전혀 그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대통령의 추념사에서 애국이라는 단어가 11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수와 진보의 통합 문제가 9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딱 김원봉이라는 이름 석자는 딱 한 번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시청자들이나 우리 국민들께서는 대통령이 추념사 가서 김원봉 선생 얘기만 했구나 이렇게 자칫 오해할 정도로 이 보수 정당과 일부에서 너무 과민 반응을 하지 않는가 하는 게 제 전체적인 평가고요. 예. 대통령의 전체 발언 맥락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꼭 청와대 설명에 전적은 동의를 않더라도 예. 진짜 애국에는 진보 보수가 없다 얘기를 하시면서 그 진보와 보수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좀 이따 얘기했습니다. 광복군 얘기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름 자체가 김원봉 선생 외에도 이상용 선생이나 이회행 선생, 홍범도 장군, 그리고 최명신 장군까지 한 10명이 나옵니다. 최명신 장군이 누군지 다 아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5.16 군사 쿠데타에 주도적 참여를 해가지고. 근데 그분들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그날 추념사에서 할애한 양을 보면 제일 많이 했어요. 최명신 장군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높이 평가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 월남전 초대 우리 한국군 사령관으로 파병되셔가지고 오신 다음에 일반 사병 나는 자기들의 전우와 같이 묻히고 싶다고 해서 독립묘지에 일반 장군묘가 아니고 한 평짜리 사병묘에 묻혀 계십니다. 이분이 보수를 떠나서 진짜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런 본인의 그 이후의 행적이랄지 그거 볼 때 대통령은 이 약산 김원봉의 조선의용대가 광복군 제1지대로 편입이 됩니다. 그런 과정들을 설명하면서 김원봉 선생의 이름이 들어간 건데 이걸 가지고 이제 서훈까지 연결시켜서 야당이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거는 대통령이 진짜로 그 손을 들어서 달을 보라고 이렇게 가리켰는데 우리 보수정당과 일부 보수정당과 그 일부에서는 진짜 손가락만 보고 이걸 청와대가 갈라치기 하는 게 아니고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쪽에서 너무 이념 전쟁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에 이제 당 대표 시절에 또 약산 김원봉 선생에 대해서 한번 또 이렇게 언급을 한 적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또 이렇게 보수 야당이 좀 더 과민하게 반응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 영화를 보고 이제 그 최고의 훈장을 뭐 드리고 싶다 이런 본인의 감회를 했죠. 예. 그러면 뭐 말씀 나온 김에 좀 김홍호 선생의 말씀을 예. 드리면요. 근데 사실 이분이 이제 광복 이후에 48년도에 이제 월북을 해서 이 월북 과정도 뭐 이렇게 밀월북을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남북 협상을 위해서 갔다가 이제 거기에 눌러 앉은 건데 그 과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광복 전에의 그 독립운동 활약상은 진짜 이거는 대단합니다. 단적인 예로 이번에 현상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일제가 걸어놨던 현상금이 100만 원입니다. 지금 돈으로 한 300억이 넘는 돈이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김구우 선생이 60만 원이었어요. 일제 경찰이나 일제 입장에서 볼 때는 최고로 잡고 싶은 아주 그들의 표현으로 따지면은 악질적인 독립운동가였답니다. 총 23차례의 그 경찰서 폭파 시도, 총독 암살 시도, 뭐 저격 이런 걸 합니다. 이분이 왜 의열단을 1919년에 만들었냐면요. 3.1절 이후에 우리 많은 사람이 죽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무장, 무력 투쟁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해 11월에 의열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분이 광복군 지대로 들어가기 전까지도 가열차게 가장 항일 무장 투쟁을 앞장섰던 분이에요. 그 행적에 대해서는 보수 진보할 것 없이 모두 인정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당시 야당 대표 때 영화를 보고 그 암살에 나오는 김원봉 선생의 역할을 보고 진짜 그런 헌사를 한 건데 그거를 이거와 또 연결시켜서 서운으로 가려는 거 아니냐. 너무 청와대도 지금 서운 문제하고 별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일단 이것은 이것대로 보고 저도 뭐 광복 이후에 이번의 행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차 평가를 하고 알겠습니다. 뭐 해볼 필요는 있다 예, 생각합니다. 과민 반응이다. 맥락을 봐야 한다라고 큰 틀에서 좀 정리를 저는 그렇게 해봐야 될 생각합니다. 것 같고요. 어떻게 좀 바라고 계십니까? 저는 그 김원봉 선생 이름이 한 번 나왔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그게 한 번 나왔든 두 번 나왔든 예. 그 논리적 전개를 봐야 돼요. 그래서 저도 유심히 읽어봤는데 저도 이런 분야에 공부를 해온 사람 아닙니까? 한국 정치라든가 연대 역사에 대해서. 근데 논란의 소지가 있는 발언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논란이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연설문을 누가 작성했는지 이런 건 좀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인데 이제 그 취지는 뭐냐 하면 애국에는 진보와 보수가 없다 했기 때문에 독립운동에도 진보와 보수가 없으니 양쪽을 우리가 다 보듬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취지에서 예. 한 말씀 같은데 논리가 3단계로 전개가 되죠. 거기에 일본이 항복하기 전에 5년 동안 임시정부는 좌우합작을 이뤘다. 그 좌우합작을 통해서 광복군을 창설했다 하는 게 1단계 논리가 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김원봉 선생은 독립운동 중에서도 이제 좌에 가까운 거로 이제 처음에 무정부주의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거로 이제 평가받아서 처음에는 임시정부와 상당히 거리를 두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논리는 뭐냐면 약산 김원봉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편입돼 독립운동의 역량이 집결됐다. 결국에 그러니까 좌우합작을 통해서 역량이 집결됐다 이야기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 가서 바로 이렇게 해서 통합된 광복군이라는 말을 쓰는 건 뭐냐 하면 좌우합작으로 통합됐다는 거죠. 그 광복군이 현재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되고 한미동맹의 토대가 됐다. 이런 이제 논리를 전개하는 예. 3단계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광복군이라는 것 그냥 광복군이 아니라 좌우합작을 통해서 김원봉 선생들이 참여해서 완성된 결집된 그 광복군이 바로 국군의 뿌리가 됐다고 한 논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우리 분단 체제에서는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현대 분단 체제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 헌법상에는 현재 남북 교류협력법이라든가 유엔에 동시 가입한 측면은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헌법상에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정부를 기준으로 헌법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 헌법에는 영토 조항에 보면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전부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가 결국은 대한민국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북한에 가서 북한의 권력 서열 처음에 7위, 내각을 처음에 만들 때 7위였던 국가 겸연상을 지내고 그다음에 검연상이라는 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에 해당 정도 되는 그런 자리인데 그 위에 노동상, 노동부 장관을 지내고 그다음에 6.25 때는 그 공헌을 한 거로 인해서 1952년에 훈장을 김일성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측면이 분단 체제에서는 이러한 측면, 독립운동을 한 점은 우리가 인정하지만 예. 이 점을 과연 대한민국 현재 헌법 속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김원봉을 칭송하고 서운하는 문제는 남북한 평화 정착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통일이 된 뒤에 해도 충분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혹시 하신 말씀 없으십니까? 왜 없겠습니까? 지금 아까 저기 논리의 전개를 하셨는데요. 예. 사실 그 논리의 전개를 잘 따져보면은 일부 저기 한국당의 뭐 정치인들 사이에서 나오는 그러면 김원봉이 국군의 뿌리 하면서 뭐 대통령에 대해서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빨갱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데 참 논리의 비약도 이런 비약이 있구나. 너무 과하다 생각합니다. 좀 전에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논리를 보면은 사실 아무 문제 없어요. 왜냐하면 그 국공합작도 해서 중국도 일본을 몰아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좌우 합작을 해가지고 41년도에 광복군이 편성이 됩니다. 그리고 조선오용대는 당시 중국에서도 인정할 정도로 무력 부대 중에 아주 혁혁한 공을 많이 세웠었어요. 그 광복군 제1지대로 편입이 되는 거고. 근데 여기에서 지금 한국당이나 일부 보수 인사들, 강경 보수의 문제 삼는 건 서운 문제를 연결시킬까 봐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언제가 될지 몰라도 당장 하는 거는 좀 서두를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예. 왜냐하면 국가보훈처의 현재 규정은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그러면 김원봉 선생이 가가지고 북한에서 고위직을 맡은 건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분이 북한까지 가게 되는 월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가 완전히 도외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분과 아주 가까웠던 여운형 선생이 암살을 당하고 본인의 되게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이름도 밝혀도 되는 노덕술이라는 대표적인 신일 경찰한테 아주 모욕적인 체포돼가지고 모욕적인 언사를 당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토로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꼴을 당하려고 그동안 독립운동을 했는가 하면서 48년도에 협상 갔다가 눌러앉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찌 보면은 북한 내에서도 결국은 58년도 연안파 김일성에 의해서 수청당할 때 그 김원봉 선생이 수청을 당합니다. 물론 뭐 고위직을 맡았지만은 일각에서는 지금 나오는 뭐 논문이라는 걸 보면은 학술지 같은 거 보면 김원봉 선생이 6.25 전쟁에 대해서 그렇게 찬성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평가들은 당장 우리가 내릴 수 없더라도 예. 검토를 해보고 해야 됩니다.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광복 전에 했던 이 김홍호 선생의 모든 그 독립운동사까지 우리가 부인하지는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서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네,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제도 있어요. 서훈을 지금 하겠다고 이번에 연설에 하지는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나 이제 서훈 규정이 2005년에 노무현 정부 때 바뀌었어요. 그 전에 처음엔 공산주의가 안 되는 거로 돼 있다가 그때 바꾸면서 사회주의 국가 건설에 활동에 주력하거나 적극 동조한 자를 제외하는 거로 규정을 바꿨기 때문에 이 서훈 이 규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한 단계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당시에 사회주의자들이 일부 서훈을 받게 되는 거로 바뀌게 됩니다. 북한 정권에 직접 기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근데 지금은 이제 북한 정권의 어떤 권력 서열 치료로 처음에 참여하는 이런 거기 때문에 서훈 규정이라고 하는 건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밖에서도 있기 때문에 현재 뭐 당장 하자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건데 바로 이번에 이러한 발언이 그런 걸 혹시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를 제기하는 건데 저는 예. 서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까 했지만 통일 이후에 논의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청와대에도 일단 뭐 서훈 추진 움직임에 있어서는 아직 시기상조이다. 이것과 연결짓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지금 이 선에서 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고요. 이와 관련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합니다. 차명진 의원의 막말 발언 좀 네.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김원봉 선생 언급이 있다 보니까 차명진 의원이 또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 빨갱이다라는 표현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이런 표현이 사실 세월호 관련된 막말에 대한 징계를 받고 나서 얼마 있지 않은 후에 바로 있었던 발언이었거든요. 어떤 의도였다고 보십니까? 차명진 의원이 뭐 저도 좀 아는 분입니다만은 그 세월호 찜쪄먹고 그 아주 격한 발언 이후로 이제 좀 뭐라고 하죠? 당내에서 이제 징계도 들어가고 본인도 좀 사과 얘기를 했어요. 뭐 이렇게 의도가 다르고 했는데 저는 이분이 이제 그 민사소송 액수가 나오고 한 뒤에 나 이제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하면서 세월호 그 막말 다시 한번 또 글을 올릴 때 저 개인적으로는 이분이 뭔가 자포자기를 하나 그러면은 처음 세월호 때 그 얘기를 해서 세월호 유가족과 많은 국민들한테 충격을 주고 상처를 줬는데 그럼 사과마저도 진정성이 없었구나.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당에서도 뭐 당원권 징계 3개월 좀 솜방망이였죠. 일반인들 생각 볼 때는. 그게 나온 직후에 그러면 이분이 유가족들이
이른바 이분이 또 옛날에 그 다른 소송 가지고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물어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유가족들의 민사소송이 없었다면은 그 다음은 어떤 행동을 했을까 했는데 그게 나오니까 아주 격하게 예. 본인의 발언을 예전에 한 게 잘못된 게 아니었다는 그 뉘앙스까지 풍겨가면서 또 했어요. 이게 옹호를 하면서 자기 예. 주장을 하면서 해놓고 이번에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앞뒤 다 자르고 그러면 김원봉이 국군의 뿌리 해놓고 이럴 때는 문재인은 빨갱이라고 외쳐야 된다는 이제 글을 올렸습니다. 해서 그래도 저기 현역 국회의원을 2번이나 지내고 하신 분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 전체 맥락이 아닌 하나를 똑 떼가지고 특히 대통령에 대해서 그 빨갱이 발언에서 재판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는 게 있었는데 다시 또 이런 발언하는 거는 진짜 적절치 않고요. 이 시점에 저는 황교안 대표를 좀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황 대표께서 소속 의원들의 막말 릴레이가 이어지니까 제가 여기 나와서도 했습니다만 이제 황 대표가 막말 릴레이를 끊어야 된다. 끊어준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했는데 그 뒤에 황 대표가 좀 엄하게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3, 4 일원이었죠. 그러니까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라. 예. 그 얘기한 뒤 또 나오니까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고 하셨는데 근데 차명진 의원에 대해서 이 차명진 전 의원에 대해서 이 얘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저는 그런 반응을 볼지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예. 좀 뭐 말의 배경이나 진위가 무엇인지 좀 잘 보면 될 것이라는 얘기는 마치 차 전 의원의 발언이 좀 이렇게 뭐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일지 막말이 아니다는 식의 제가 뉘앙스를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막말이라는 말부터 조심해야 할 것 그러니까 같다라는 좀 이게 표현이 뭔가 있었죠. 예. 황 대표가 좀 입장이 좀 바뀌신 건가 아니면 예. 좀 뒤로 물러선 건가 해서 저는 이렇게 되면은 아무리 신상진 그 신정치 뭐 특위위원장이 이 막말을 공천의 기준으로 넣겠다는 얘기를 하시지만 황 대표가 이런 약간의 애매한 태도를 입장이 좀 바뀐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 한국당 현직 의원이든 전직 의원이든 뭐 그 정치인들 사이에서 또 다른 막말이 계속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은 이 상당한 이 데미지 피해는 한국당과 함께 황 대표에게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의원들의 막말에 대한 황 대표의 대응 자체도 좀 비판을 해주셨고요. 이 막말 발언과 저는- 그리고 황 대표의 이런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한국당의 이러한 막말 시리즈라 그럴까요? 이런 예. 거는 분명히 잘못됐고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서 저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오버하는 쪽, 좀 선을 넘는 사람들이 진다. 결국에는 어제 한국당에서는 대통령의 발언이 혹시 국민 통합을 주장하면서 혹시 이념의 논란을 부추기는 이런 좀 오버된 발언을 한 거 아니냐라고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라는 측면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오히려 차명진 의원의 바로 이제 대통령이 빨갱이라고 말하는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느냐라고 하는 이런 발언을 함으로 인해서 예. 오히려 차명진 의원의 발언이 더 비판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조성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이 원래 본래 문제 제기하려고 하는 김원봉에 대해서는 국민적 한번 논쟁과 토론이 필요한 측면이 있어요. 뭐 비판도 비판이지만 그런 거를 완전히 한국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그러니까 차명진 의원 발언은 이런 국가 전체적으로 국민 통합이라는 측면에서도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한국당의 이러한 전략에도 굉장히 도움이 안 되는 이런 발언이라 생각하고요. 예. 그런데 그렇게 반복되고 있는 건 아까 같지만 지난번에 한 거에 대해서 진정하게 그런 반성에 과연 의지가 있느냐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예. 그 황교안 대표의 이런 대응 자체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황교안 대표는 어쨌든 막말에 대해서 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근데 발언을 한 걸 보면 막말이라는 말부터 조심해야 할 것 같다. 말의 배경이나 진위가 무엇인지 잘 보면 될 거다라고 직접적인 대답은 회피하는 발언을 그러니까 했거든요. 추가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저는 어쨌든 황교안 대표는 이러한 본인이 막말에 대해 분명한 징계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예.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발언을 한 거에 대해서 징계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뭐 하나만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하야 발언을 한 전광훈 목사.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지금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단식 기도를 진행하겠다라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진짜 왜 이분이 이러신답니까? 이분이 뭐 이렇게 너무 극우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예. 성향을 보인 게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보니까 지난 대선 때 관련된 발언으로 공직선거법으로 또 이렇게 뭐 처벌받은 전력도 있고 예.
본인 스스로 이렇게 정당을 만들어서 이렇게 뭐 선거운동도 하신 경우도 있는데 최근에는 또 황교안 대표를 만나가지고 뭐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의해서 뭐 지도자가 돼야 된다.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전 언론이 보는 데에서 그런 발언을 보통의 이제 기독교가 됐던 어떠한 종교 지도자들도 보통 이렇게 그 본인이 속으로 누군가 마음속으로 지지를 한다 하더라도 대놓고 이렇게 지지를 하는 경우는 많지 예. 않죠. 아주 이례적인 거죠. 거기에 의해서 시점까지 정해서 대통령을 하야해라. 그 이유가 또 종북화, 뭐 주체 사상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과연 정광훈 목사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상식을 가진 우리 국민들이라면 얼마나 동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예.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은 저는 황교안 대표의 발목을 또 잡을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예,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이것이 보수 야당의 발목을 더 잡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관계상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수 전 국민일보 정치부장, 김광덕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